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네, 불법 대부업체한테 시달리던 30대 성매매 종사자 여성이 유치원 다니는 어린 딸을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여성이 남긴 유서에는 알 수 없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 조대리 90만 원, 고부장 40만 원 이렇게 그동안 빌렸던 돈의 액수와 업자들의 이름인 겁니다. 네. 이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보통 소액을 대출하고 고금리 이자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돈 안 갚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이걸 모르기도 하고 또 어쩌다 한번 빌리는 순간 생기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가 어려운 건데 네.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서울시가 나섰습니다. 불법 대부업을 근절하겠다라고 대책을 강화하겠다라는 건데요. 실효성이 있을지 취재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안 갚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건 이제 법정, 그러니까 최고 이자율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것은 불법이니까 안 갚아도 된다 그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인 건데요. 네. 이 성매매 집결지에서 직접 피해 여성들을 상담하고 있는 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원금을 다 갚고 이제 이자만 지불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었는데요. 30만 원을 빌려도 이자만 몇백만 원씩 갚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업자들은 아직 너가 이자를 내느라고 원금은 못 갚았어라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건데 채무자들이 실질적으로 이걸 잘 모른다는 거죠. 네. 무서우니까 또 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소송을 하면 부당이익금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는 돈인 겁니다. 근데 이게 법을 몰라서인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보다 주먹이 가까이 있어서 네, 무서워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협박이 사실상 가장 강력한 건데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채무는 불어나고 있는데 돈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이 대부업자들이 지인들을 통해서 협박을 한 경우였습니다. 네, 네. A씨가 미아리에서 몸을 판다라던가 이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탔다라는 내용을 소문을 내기도 했고요. 네. 딸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나 집 주소를 자꾸 보내면서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는 압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네. 결정적으로 해당 여성이 버티기 힘들어했던 건 딸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 교사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요. 내가 아이를 보러 가겠다라고 위협을 했던 건데 예. 이렇게 협박을 당하는 경우에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 고소를 했을 때 사채업자들의 태도가 돌변한다고 하는데요. 예. 여성인권센터 보다의 이하영 소장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성들이 혼자 이거를 혼자는 사실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협박이 있을 때는 같이 신고를 하자, 고소하자라고 설득해서 고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불법 사채업자들 대부분은 고소를 하면 협박을 안 해요. 협박을 멈추죠. 굳이 이 사람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부담을 질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네, 처음에 그 채무자의 입장에선 사실상 담보로 잡힐 만한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네. 보통 가족이나 지인들의 신상 정보를 미리 채권자가 가져가는 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대부업 수사팀의 김종윤 팀장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애들이 그걸 교묘하게 확인을 당합니다. 전화번호에 찍혀 있는 것을 다운받아서 받아요. 아, 돈 빌린 사람 채무자의 휴대폰에 있는 정보를 다운받는다고요? 예. 네가 뭐 최근에 통화했던 사람 그걸 캡처를 해서 보내달라. 뭐 이런다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안 갚으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네. 톡방을 만든다든지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죠. 그게 담보인 거예요, 걔들은. 네, 그러니까 집이나 자동차처럼 어떤 물질적인 요소가 아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치명적인 그런 담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알겠는데 근데 서울시는 어떤 식으로 근절을 하겠다는 거예요? 서울시는 그 성매매 집결지에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공개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네네네. 물론 처음엔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 갑자기 시에서 나왔다고 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세요라고 한다는 게 가닿지 않을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로고라이트라고 해서 곳곳에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계속 홍보를 한다던가 이 카카오톡 익명 상담도 있다라는 식으로 또 넌지시 알려주는 식입니다. 계속 이 지역에 지자체가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걸 주기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네. 또 동시에 성매매 집결지에는 특히나 그 사채업자의 전단지가 많이 뿌려지는 시기인데요. 네. 전단지에 나와 있는 번호를 대포킬러라고 하는 장치로 3초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서 이 전화를 아예 못 쓰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방식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 모든 게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장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가장 무서운 게 채무자의 그 고립감이다 보니까 그렇죠. 번호를 저장해 놓는다면 언젠가 도움이 절실할 때 내가 카카오톡 하나는 보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그 여지를 열어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아서 고소를 하면 사채업자들이 움츠러들기도 한다. 네, 그런 경우가 실제로 좀 있었다는 점에서 희망을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게다가 이 불법 대부업
자체 문제가 성매매 종사자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해서요. 예. 다만 정보가 취약할 경우에는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 이야기도 이하영 소장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불법 사채가 네. 성매매 여성들한테 굉장히 만연하게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여성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성매매 여성들은 사회적인 낙인도 있고 또 네. 불법적인 지위도 있고 해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그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리가 고리를 끊겠다라는 네. 의지를 보여주는 게 사실 유의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음. 뭐 아주 작은 신호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전달을 한다면 사실상 희망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과 같은 일은 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정부가 네.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죠.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